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항상 읽으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삶이 지독하게 숨막혔거든요. 다행히도 그 시기에 제가 열중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아르바이트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전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원했죠. 죽어라 공부한 덕에 전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법대에 입학하고도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집보다도 마음이 편한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네 집은 대대로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식 사업이 잘 되자 프랜차이즈로 전향을 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 집의 둘째 아들이었네요. 전 거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참 삶이 고단해 보였다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들어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배경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점의 젊은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까지 남편은 본인의 집 배경에 대해 저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돈의 여유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모습들이 생소하기도 하면서 자신감에 끌린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였죠. 프로포즈를 하고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거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런 집에선 절 보잘것없이 생각할 게 뻔하니까요. 단순히 저에겐 법대생이란 타이틀 말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저에게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긴장됐던 마음이 녹았어요. 법대생이라고 했나? 그럼 졸업하면 검사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학기 중에 패스할 건가? 궁금한 게 많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건만 되면 바로 사실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거고요. 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40 패스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던데 진영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청명해 보이고 좋네요. 잘 만나봐요, 우리 아들이랑. 그리고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저를 남편은 많이 배려해 주어 저에게 맞춰서 결혼을 준비했네요. 이 부분에서 시부모님도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물론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내 인생에 이제 행복한 나날만 있을 것 같다는 그 착각 속에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남편, 저 이렇게 6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맞이하는 첫날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그렇게 격이 없는 여자를? 저 어머니한테 놀랐잖아요. 아무리 법대생이라고 하지만 집안 보니까 난리더만. 다 쓸 데가 있다. 검사 돼봐라. 집안에 검사 하나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같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검사 하나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것도 좋을 거야.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내쫓으면 되지 안 그러냐? 진영이도 그 사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어머, 어머니, 역시 명쾌하시네요. 전 그 뜻은 몰랐어요. 어쩜 저렇게 격이 없는 며느리를 들이나 했더니 역시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계산도 못했을까봐 다 쓸 데가 있어서 순순히 들인 거지. 그리고 바로 팽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바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이미 시어머니와 모든 집 식구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이상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정 공부에 매진했어요. 학교 방학에는 남편 가게를 도와주고 밤에는 공부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남편이 있기에 행복했어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라고 늘 다짐하고 되새겼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병행한 결과 저는 40 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죠. 제가 법대생일 때는 아무에게도 저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된 이후에는 우리 며느리라고 친구분들께도 소개해 주셨네요. 저도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움츠러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검사라는 이유로 저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부탁하셨어요. 약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제가 다 해결해 주길 바라셨어요. 어머님, 이건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단 검사가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내가 그럼 널 며느리로 왜 얻었냐? 너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우리 진영이랑 결혼시켰겠어? 이런 거라도 네가 도와야지 안 그러냐? 그게 아니면 네가 어떻게 이 집에 시집 올 수 있었겠어?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 이거냐? 아주 웃기는구나. 어머니, 그래도 그게 아니죠.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큰 만큼 떳떳하게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 의견은 그래요. 아주 이게 검사라고?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가진 것도 치뿔없는 네가 공부한 것도 누구 덕분인데 우리 집에 충성해야지.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한 번도 진영 씨 돈으로 공부해 본 적 없고 제가 식당 나가서 번 돈으로 학비 대고 시험 합격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 부탁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윤정이가 이 집에 비서실장도 아니고 별걸 다 부탁해 진짜. 이럴 거면 저희 나가 살게요. 내 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다 저거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가진 것도 없는 것 고분고분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내 오해였구나.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다니.
저것을 그냥?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면 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핍박 속에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윤정아. 너무 설렌다. 딸일까, 아들일까? 난 너랑 꼭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난 자기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 우리도 부모가 되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자. 요즘 회사 사정이 진짜 별로거든. 사정이 별로라기보다, 나중에 설명할게. 형이랑 좀 트러블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너한테 이런 좋은 소식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난다. 진짜 고마워, 윤정아. 나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도 안 좋긴 해. 회사에 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혹시 또 어머님이 안 좋은 거 부탁하셔? 회사가 간혹 좀 투명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많이 되었죠. 딱 봐도 욕심 많은 아주버님, 어머님. 남편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별일이 아니라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제 엄마가 되는 생각에 좋은 생각만을 하려고 애썼죠.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회사 일을 저에게 떠밀었지만 저에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 중 드디어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너무나 설레는 마음에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어요. 결과는 딸이었네요. 저와 똑 닮은 딸을 가지고 싶다는 남편에게 얼른 결과를 알려줘야겠다 하며 호숫가에 낚시를 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는 그이 무슨 일이 있나? 뭐 낚시에 열중 하나보다 이따 다시 전화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리는 저의 벨소리, 여보세요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려오는 소리에 전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윤진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얘기는 와서 들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저는 졸도를 해버렸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갔죠. 들려오는 이야기는 낚시를 하다가 호수에 빠져 사망을 해버렸다는 얘기였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것도 성별도 알기도 전에 사망을 했다니요. 기절을 하고 깨어났을 땐 이미 장례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경황이 없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만을 하였죠.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에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편 잃은 서러움에 북받쳐 울고 있는 저에게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말은 곧 제 비수를 찍었네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너만 안 만났어도 우리 진영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래가 아닌데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그렇다 아주. 기가 보통 기가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안 죽고 백이여? 너 같은 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알아? 이 나쁜 것 뚜고 쳐 이년아.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서 볼 것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불행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원. 그만해요, 엄마. 저 여자 재수 없던 게 하루 이틀인가? 검사랍시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을. 진영이는 뭐가 좋다고? 아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어떤 존재인지? 모든 불행만 가져온 사람이라고 알아? 내 동생 진영이
다 너 때문이야. 전현이 나쁜 것이야 아주. 저게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우리 아들 어쩌면 좋으냐. 내 막내 아들, 내 귀한 아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떠나가라 울어댔죠. 자식 잃은 슬픔을 제가 어찌 헤아릴까 싶어 어머님 폭언을 듣고만 있었네요. 뱃속에 아이도 불쌍하고 전 이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마음이 아파 도저히 몸을 가눌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전 폭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부정하다며 화를 내셨죠. 꼴도 보기 싫다.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잘 살 줄 알아? 너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뻔뻔한 거사? 어머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진영 씨 없는 이 세상 두렵고 힘들어요, 네? 그만 좀 하세요. 닥쳐! 처음부터 널 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 집에 해만 되는 것. 어디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 천한 거사. 전 그렇게 집을 나오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뻔히 애가 태어나면 애도 미워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독립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처음엔 순순히 나가라고 하던 시부모님은 정작 제가 나가려고 하자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 태도를 왜 바꿨는지 금세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요. 정말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됐다. 진영이 없어도 네 방은 그대로 써. 애도 태어날 텐데 너 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렇게 애를 막 키울 거냐? 우리 진영이 핏줄인데? 어머니, 그래도 되나요? 저희 애랑 저랑 불행하다고 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한 건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니요? 진영이 핏줄인데 내가 성급했어. 짐 풀고 쉬거라. 너도 고단했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출근도 다시 해야 될 텐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도 죽은 남편을 생각하니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이 본인들의 손녀도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녘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물을 먹으러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숙의 대화를 또 한 번 엿듣고 말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다 쟤한테 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당연히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인데 우리가 챙겨야지, 안 그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하긴 우리 집에 도움도 안 되는 애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게끔 둘 수 없죠. 잘 생각해봐요. 분명 쟤랑 조카한테 다 갈 텐데 조카라도 붙잡고 있어야죠.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줘요. 빈손으로 시집왔으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우리 회사에 뭐 도움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돈은 절대 못 주지. 일단 붙잡아 놨다가 슬슬 구슬려서 보험금만 받아내고 내보내자고요. 조카든 말든 둘 다요. 지혜는 그래도 끔찍할 텐데 자기가 어떡할 거야? 애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아야 해. 그리고 식모살이라도 시켜야지. 아우 억울해. 불쌍한 우리 아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연히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는 저를 칭하는 말이 있더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충격적이었네요. 어떻게 자식이 죽자마자 보험금 수령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싫었으면 저런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또다시 손발이 발발 떨리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기에 꼭 참아내었죠.
아이만 낳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피부치로 연결된 사이니까요. 그렇게 전 다시 복직을 하였고 출산 준비를 하였습니다. 간혹 몰아쳐오는 슬픔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제 딸을 꼭 예쁘게 키워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침엔 일을 나가고 저녁엔 퇴근을 하여 시집살이를 하였죠. 만삭의 몸으로도 살림을 하였습니다. 그냥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시부모님을 봉양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몸이 고되니까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게 되었고요. 반찬이 이게 뭐야? 어쩜 이리 간을 못 맞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아유, 입 아파, 속 터져. 싱거우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춘다고 한 건데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만 보면 답답하고 나까지 우울해진다. 표정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유, 저 답답이. 그만해 당신도. 새아가도 앉아서 먹거라. 만삭에 밥까지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출근도 해야 하고 같이 앉아 먹자. 종종 시아버지가 조금씩은 챙겨주셨지만 이미 시아버지 속마음도 아는 터라 그렇게 와닿진 않았네요. 그렇게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께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방에서 끙끙대다 119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죠. 집에 119가 도착을 해서야 시부모님은 잠에서 깨셨어요. 저의 진통 소리에 시어머니만 저와 같이 병원을 가주었죠. 가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네요. 배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출산의 밤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남들 앞에서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알려야 속이 편하지. 배 아프다고 내려와서 얘기하면 될 것을 119를 불러?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집에 사람들도 있는데 119를 부르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나원 참. 너 혼자 애 낳냐? 유세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구박 속에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걱정을 가득했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 예쁘게 나와주었습니다. 아주 아빠 판박이로요. 남편이 지금 출산 후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같이 기뻐해줬을지 눈물을 얼마나 흘려줬을지 생각을 하니 더욱더 남편이 그리웠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손녀지만 잘 보지 않으셨고요. 저와 딸아이를 조리원에 데려다주곤 집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는 기간 중 조리원에 있던 기간 10일만이 저에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는 길, 이제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시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네요. 왔니? 몸조리는 좀 잘했고 이리 와서 앉아 보거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기 좀 눕혀놓고 나오려무나.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리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갔었어요. 이제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몫은 좀 챙겨주마.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할 텐데 너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네, 어머님. 그럼 저랑 이서랑 나가서 살면 되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데려오도록 할게요. 저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먼저 말씀해줘서 감사했네요. 무슨 소리니? 너만 나가야지. 진영이 핏줄을 어딜 데리고 나가?
우리가 잘 키우마. 그러니까 너만 나가. 새 출발해야지 너도. 네? 아,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아들 떼버리고 혼자 나오실 수 있나요? 전 못 그래요. 제목 얼마나 떼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정탄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딸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구박하시더니 진영씨 보험금 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영씨가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 아이 없이 못 나가요. 뭐? 우리 진영이 핏줄 우리가 거두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그리고 우리 아들 죽은 사망보험금이 왜 너한테 다 가는 거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딸아이 앞으로 해놓고 당장 나가. 네 몫은 조금은 떼어줄 테니 알겠니? 그래요, 재수씨. 아니, 욕심이 과하네.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받아먹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나가던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챙겨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더 이상 진흙탕 싸움하지 마시고요. 못 나가요. 그리고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법적으로도 엄연히 문제 있는 거고요. 전 아이 포기 못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어쩜 이리 거센지 남편 잃고 자식까지 뺏길 위험에 처하니까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내 아이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동서는 미련한 거야? 아니면 대단한 거야? 어쩜 그렇게 눈치를 받아도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는지. 돈 때문에 그래? 제가 뭘요? 당연히 제 딸은 제가 지켜야죠. 여기서 형님도 저 같으면 생떼 같은 자식 떼어놓고 살 수 있겠어요? 뭐? 아, 참나. 동서, 많이 변했다. 애 낳고 어떻게 됐나 봐. 참나. 아니면 빈몸으로 조카랑 나가던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 사람 불편하게 뭐 한 건지 안 그래? 그냥 나가줘 조용히. 어차피 여기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동서는. 제가 왜요? 보기 싫은 사람이 나가세요. 전 제 아이 떼어놓고는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제목도 포기 못하죠. 안 그래요? 어머, 독한 거 봐. 이래서 없이 산 사람이 돈에 눈이 돌면 큰일 난다던데. 참 많이 변했다. 아니, 원래 그런 건가? 네. 절 이렇게 만든 게 여기 가족들이죠. 안 그래요? 제 생각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요. 전 점점 독해져만 갔네요. 시어머니의 이년저년 소리도 아무렇지 않아졌고 형님의 비아냥대는 소리 따위도 말이죠. 그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나가는 순간 딸아이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시부모님. 그런 저는 법적 제지를 가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의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핍박 속에 살았어요. 마침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기에 매번 집에서 시어머님의 눈총을 받아내었고요. 독한 것, 끈질긴 것, 이소 두고 나가라니까 어쩜 저리 뻔뻔하다니. 이제 내가 입이 아프다 아주. 네 불행이 우리 손녀한테 갈까봐 걱정이다 정말. 원래 딸은 어미 인생 닮은다는 말이 있는데 안 그러냐? 네 년이 화근이야. 불행을 달고 사는 년.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딸아이의 인생까지 운운하며 저에게 독한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대로 뛰쳐나와 발길이 닿는 곳으로 달려나갔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남편이 죽은 그 호숫가였네요. 그 호숫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저를 두고 먼저 갔는지. 마음 같아선 당장 그 강물에 뛰쳐 들어가고 싶은 심정, 딸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려보는데 호숫가에서 꿈틀꿈틀 무엇인가 한참 보니 웬 붕어 한 마리가 꿈틀대면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그리고 뻐끔뻐끔 그러다 그 근처를 맴도는 거였어요. 꼭 저를 위로해 주듯이. 한참 울다 그 붕어를 보며 멍을 때리는데 그 근처 흙더미에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죽은 남편이 항상 가지고 있던 USB였고요. 여기서 이걸 떨어뜨렸구나 하고 챙겼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USB를 보니 거기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사업체에 불법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와 횡령 금액 등이 상세하게 엑셀로 정리되어 있었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숨기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대부분 아주버님이 저지르신 일이더군요. 남편은 그걸 하나하나 저장해 두고 있었고요. 아마 남편이 죽기 전 아주버님과 회사에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았어요. 살아있을 때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요즘 회사가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저장해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누구 하나한테 기댈 곳도 없이 혼자 이걸 숨기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아마도 이걸로 나중에 법적으로 제지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홀로 외로이 싸움을 해왔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요. 시부모님의 사업체가 그리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사로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전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딸을 가지고 협박하는 시부모님, 그리고 비꼬는 형님, 딸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초조하게 지내온 날들을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독립할 준비를 했고요. 일하는 법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딸과의 새 출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쉬웠던 일을 마음 먹기까지 쉽진 않았지만 무엇이든 맞서 싸우겠다 생각하고 각오했네요. 그리고 복직 후 시부모님 회사에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고 찾아오셔서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또다시 딸아이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익숙했습니다. 다 각오를 했거든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언제든 우리 뒤통수 칠 생각만 했지 니녀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검사라고 데려와서 집에 도움될 것 같아 오냐오냐 했더니 집에 도움은 안 돼. 제 남편도 잡아먹어. 이제 우리한테 칼을 꽂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모욕죄로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면 이쯤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있어가지고 협박도 그만하시고요. 정당히 경찰 조사 받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네요. 더 이상 꼼수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서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게요. 얼마가 걸리든 싸울 거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당해요. 애초부터 진영씨 사망보험금 때문에 발 묶어두신 거 알고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이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신 것도 돈 때문인 거 다 알고요. 어머니, 진영씨가 보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이 미친 것이 나를 가르치네. 가방끈 좀 길면 다냐?
내가 검사한테 덕 보려다 검사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아주 못된 것. 아니, 동서, 제정신이야? 감히 우리 집을 상대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남이라 이거야? 너, 내가 알아봤어. 그 입 좀 닫으세요. 아주버님 깜빵 보내기 싫으면 다 아주버님이 이렇게 저지른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은 저한테 욕할 게 아니라 빌어야 할 때라고? 있어가지고 협박 그만하시고요. 돈에 눈먼 인간들 같으니라고. 뭐? 너 누구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 어디 잘난 척이야 지금? 천한 것이? 형님은 그 말이 끝나고 뺨을 날렸네요. 어이가 없던 순간도 잠시 저도 똑같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더미를 얼굴에 날려버렸죠. 그리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뒤로 한 채 제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소장을 추가했네요. 괘씸죄를 추가해버리고 그렇게 고소장을 또 하나 날렸어요.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고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일을 가는 상황이 됐고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소환 명령이 떨어져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에 들어갔네요. 시댁은 횡령과 불법 거래 등을 하여 아주버님이 불구속 입건되셨고 결국 징역을 가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었죠. 그리고 제 딸아이 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법은 제 편이었고요. 친모가 살아있고 친모에게 친권, 양육권이 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끝을 내고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쉬웠던 일을 미련하게 시간을 허비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시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네요. 제 딸아이는 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분명 죽은 남편도 이 모습을 보면 잘했다고 해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싸움을 마무리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이 모습을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과 꼭 닮은 딸아이를 보면서 항상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언젠간 어른이 되어 엄마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거친 세상 정말 살아온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남편이 혼자 회사에서 힘들었을 생각, 저희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생각, 그리고 딸아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생각하면 많이 아프네요. 그럼에도 저에겐 긍정적인 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꼭 잘 키워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남편이 저에게 이 세상 정말 잘 살아왔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쯤은 해주겠죠. 그날만을 기다리며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삶을 앞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 지금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려다 보니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다며 발길질을 하던 그때가 생생하고 제가 눈을 감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전부 다 제 탓만 같고 고통만 주고 떠나보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 다른 또래들보다 약하긴 했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항상 잘 먹고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올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살짝만 부딪히거나 몸에 상처라도 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었고 주위에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저는 제 딸의 치료 방법을 물어보게 되었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의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발목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한참을 애원했습니다.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제 삶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의사의 죄송하다는 단어가 제 딸과의 작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받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왜 백혈병이라는 병을 앓게 됐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딸도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시 정상적인 세포도 함께 없애고 나중에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서 조혈 기능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설명을 해 주었지만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자식과 부모는 염색체가 반일치라 안 되고 젊고 건강한 형제 자매거나 아예 타인 중 유전자 일치율이 높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제 딸과 일치하는 이식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었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딸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부터 밟아야 해서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딸의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귀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지만 남편 옆에 있던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었고 하루의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지내오던 그 사람 옆에 오빠라고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딸의 입원 수속과 병원에서 시키는 것들을 처리해 나갔네요. 20대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딸의 백혈병이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게 매일 기도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 한 통을 보냈고 병원 주소를 적어 보내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오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보내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찾아온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미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남편을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몸을 밀치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서연이가 아프다는데 이제야 오는 게 말이 돼? 나도 하루빨리 오고 싶었다고. 그런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서연이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지금 일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뭔데? 돈을 벌려는 목적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봐봐.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서연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디? 혹시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 옆에서 당신한테 온갖 애교 떨며 오빠라고 불렀던 그 여자 누구야? 그런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당신 딸을 나 몰라라 하면 마음이 편해? 서연이는 당신이 그래도 아빠라고 언제 오냐며 보고 싶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보려 하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고 나중엔 귀찮은지 아예 전화를 꺼나 버리더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업무 중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끼고 있던 여자와 업무 중이었니? 당신은 서연이 얼굴 볼 자격도 없으니까 병실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딸 얼굴을 보겠다며 병실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하길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큰 실망을 안겨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행동을 멈춘 남편은 저를 보며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원을 나갔고 참아왔던 눈물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곤 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 그런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붙였을 때 몸에서 풍기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아픈 딸의 얼굴을 보러 온 행동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자의 촉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딸에게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지 몰라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또다시 며칠 뒤 낮에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고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딸은 밝은 얼굴을 하며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처음 본 남편은 급격하게 변해버린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딸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시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픈 자기 딸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길래 뭐 하는 거냐며 눈치를 주면서 툭툭 치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길래 시간 조절하고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한 채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무작정 뛰쳐나간 남편을 붙잡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자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저희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네요.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서연이가 당신이 와서 좋아하는 거 안 보여?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밖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은 왜 나랑 서연이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건데? 백혈병에 걸린 서연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면서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았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내 시간을 버리는 거고 앞으로 2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뭐라고? 당신 눈에는 서연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뻔히 봤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서연이는 자기 아빠 왔다고 들떠 있었는데 그런 딸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2번 다시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힘들게 땀 흘려 벌어모은 돈들 치료비에 다 탕진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서 벌써 절반이 흘러갔어. 나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서연이 병수발 들려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 다 털어서 치료비 갖다 바치다. 나중엔 서연이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세상 떠나게 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굳이 걸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아파하는 당신 자식을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도 아빠라고 해맑게 웃어 보이는 당신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줘야만 속이 편하겠어? 정말 세상 떠나면 2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꾸린 가정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번에 내가 전화했을 때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 때문이지? 그래서 나랑 서연이를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잖아.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서연이랑 나한테 준 상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고, 만약 서연이가 당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땐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확실하게 이혼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줘.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어.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해봐.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 조만간 서류 낼 때 보자고.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인생이 짧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가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던 딸은 더 이상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는지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 누워 버렸어요. 백혈병 진단이 내려지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자기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기뻐하던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자기 손으로 꾸려온 가정을 내치려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막장까지 치닫게 된 마당에 저도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당장 회사로 찾아갔어요. 제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편과 바람난 여자인 것 같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밖으로 불러냈네요. 그 여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제 딸의 백혈병에 대해 걱정을 하는 말이었어요. 따님이 백혈병에 걸리셨다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되실까봐 사시는 게 말이 아니죠? 그런 마음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여긴 엄연한 회사예요. 조 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회사 안에 들어와 무턱대고 난리를 치시면 되겠어요? 조 부장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에는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그쪽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를 대면하려 들어?
머리채 잡혀봐야 정신을 차릴래?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야 속이 후련하지? 뭔가 상당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와 부장님 사이야 회사에서 이미 소문은 자자하고, 부장님은 원래 바람기가 많은 분으로 유명하세요.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입 킬러라고 해서 부장님 손을 안 거친 여직원이 없을 정도로 알아주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상당히 눈치가 없으신 거죠. 여기에 뭘 얻으시려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쪽만 경찰에 잡혀가는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쪽이 첫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잘 됐네. 이참에 그이랑 바람난 여자들 싹 다 고소해서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너도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혼자서 뭘 어떻게 하시게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혼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럴 시간에 그냥 조용히 돌아가셔서 따님 병수발이나 하세요. 이러니 부장님이 당연히 바람을 피우죠. 내연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제 앞에 있던 여자가 남편의 첫 바람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내연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당장 그 사람을 불러내라며 내연녀의 주둥이를 잡아챈 뒤 좌우로 세차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급하게 저와 내연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내연녀 앞에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는 행동은 제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판사판이라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고, 서연이를 살려내라며 당장 병원비를 토해내라고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경비원들을 불러 저를 회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며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회사로 다시 돌아갔네요. 경비들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한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저를 속이며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들이 저에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별이 번쩍이면서 한쪽 뺨에 얼얼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번쩍이면서 반대편 뺨에도 얼얼해짐을 느끼게 되었네요. 네가 감히 내 아들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며?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너까지 게 지금 거길 간 거야? 이런 문제를 왜 밖에서 떠들고 다니냐는 거야?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보자 하니까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서연 아빠는 지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맞을 짓을 한 건가요? 어머님도 서연이 몸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자기 자식보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내연녀에게 돈을 쓰겠다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 혼자 서연이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짐을 제가 져야 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억울해서 찾아간 건데
제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한테 왜 뺨을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서연이는 백혈병 때문에 앞으로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이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자기가 이끌어온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꺼냈는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남자들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기분 전환 시키고 스트레스 풀어야 집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야. 여자랑 남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겠어?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너 탓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인생 앞날을 가로막는 날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얼굴에 손을 댄 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일을 잘못 키운 벌 받으셔야죠. 제 양뺨에 손을 올려붙인 시모에게 받았던 만큼 돌려드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정신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양뺨을 어루만지며 급하게 도망치셨네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건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더 이상 남편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자 딸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던 딸은 저 몰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 뒤 갑자기 딸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심장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긴급 조치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시 한번 또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그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겨우 버티고 있었고 위태로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발 살아달라고 딸의 손을 잡고 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며 쉬지 않고 옆에서 말을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얼마 못 가 또다시 심정지가 오면서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딸 서연이를 살리겠다고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노력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축 처져버린 딸을 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내었고 반복해서 딸의 이름을 불러 외쳤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했던 즐거웠던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고 따뜻한 온기만 남은 채 제품에 안겨있는 창백해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놓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해야만 했고 힘들어하는 저를 대신해 저희 부모님께서 딸의 장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자식을 잃게 되는 슬픔을 절대 느껴보고 싶지 않았는데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기력이 전부 떨어져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던 핸드폰을 바라보니 남편의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분명 딸이 세상 떠난 걸 알면서 찾아오지 않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제 딸의 장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남편은 내연녀와 500짜리 크루즈 여행이 잡혀 있다며 취소할 수 없어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5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 시켰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치마폭에 휘둘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딸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남편을 찾아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낸 뒤 병원에서 생활할 때 딸이 쓰던 유품을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던 저는 집에 돌아와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있었는데 가방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고 처음 보는 물건이라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막 여행을 마치고 온 남편은 이혼 때문에 그러는 거면 며칠 뒤에 다시 전화 주겠다며 끊으려 하길래 서연이가 남편에게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면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남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내연녀가 같이 따라 들어왔네요. 마침 잘 됐네. 저 여자한테도 할 말이 정말 많았거든. 크루즈 여행은 즐거웠나 봐.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네. 당신이랑 쓸데없는 말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서연이가 쓴 유서나 줘봐. 원래 오지 않으려 했는데 찝찝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 지금 서연이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잘 한번 읽어보라고. 당신이 이러고도 앞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건넨 딸의 유서를 건네받았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을 읽어내려간 순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서를 읽어내려가고 있던 남편의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들고 있던 딸이 생전에 남긴 유서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네요. 아빠가 제가 쓴 편지를 읽고 계실 때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가 되었겠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번에 아빠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꼭 한 번은 아빠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2번 다시 볼 수 없겠죠? 저는 그동안 아빠 딸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살아온 세월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했고 그 기억을 절대 잊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평생 저를 지켜줄 거고 옆에 머물러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빠 옆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아빠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헤어지려 하는데 아빠의 손에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를 그 여자한테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빠한테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 들어오실 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길래 저만이 비밀을 안고 있으면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입을 닫고 살아왔었는데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아빠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빠의 곁에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지켜보면서 그동안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밝게 웃으시는 모습과 엄마를 챙겨주시는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항상 참고 있었지만 마음의 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크게 멍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자물쇠로 걸어놓은 서랍 안에는 그동안 아빠가 만나왔던 여자분들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나고 계신 여자분이 아빠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분을 만나시면서부터 저와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셔서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그래도 가족을 챙기려 노력하셨는데 그 여자가 엄마보다 더 크게 다가오셨나 봐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건 딸로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이에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의 서랍 안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남편 앞에 보여주었고 옆에 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담긴 증거물 또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녹음된 파일 안에서는 내연녀가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 이중적인 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연녀한테는 동거를 하고 있던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있었지만 법적으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벌어들이는 돈을 동거남과 자기 자식한테 전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까지 전부 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딸은 남편에게 절대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끝으로 유서를 마무리 지었네요. 남편은 그동안 딸이 조사했던 모든 증거물들을 보고 오열을 했고 옆에 있던 내연녀는 온몸을 떨며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은 뒤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딸의 마지막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담겨있던 모든 내연녀들에게 상간녀 소송을 끝낸 상태이고 법적인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저와 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난 내연녀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아픔을 가지고 떠난 딸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이 평생 속죄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게 되었어요. 제 작은 도움으로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를 오랜 기간 백혈병으로 투병한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어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희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한 꽃길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의 나이에 현재 요양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를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남은 인생 좀 더 여유 있게 주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게 아픈 거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편도 세상을 먼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질병은 저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있지만 제 몸에서 진통제에 대한 면역이 생겼는지 최근 들어 약이 잘 듣지 않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먹던 약보다 좀 더 강한 약을 처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에서 안 좋은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만 참을만 해요. 몸이 좋지 않은 와중에 그나마 손가락은 움직일 수가 있어 그동안 제가 살아온 흔적을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사연 신청하게 되었어요. 제 글을 들어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남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보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었어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당연시 저에게 돌아왔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었는지 몸에서 이상 증상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쉬면 좋아질 거라 판단돼 사정을 얘기한 뒤 처음으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아들 결혼까지 시키고 좀 쉬어도 되는데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벌어놔야 노후도 대비할 수 있어서 욕심을 냈던 게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달려온 만큼 몸에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드니 조금은 쉬었다 가라는 신호인 것 같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밀린 집안일도 하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 관리에 신경 좀 쓰라고 했잖아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아직 병원에 가지는 않았어. 병원 가봤자 돈밖에 더 나오겠니? 그냥 지금처럼 집에서 쉬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병원 다녀오세요. 돈 조금 아끼려다가 순식간에 많은 돈이 훅 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때 돼서 저희한테 손 벌리시게요? 지금 이 문제는 어머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의 전체의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당연히 몸에 이상 반응과 질병이 자주 오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하는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잘 판단하시라는 말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용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릴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저희도 먹고 살기 바쁜 상황인데 일일이 챙겨드릴 수가 없어서 내린 결정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나가서 먹는 것도 돈 나가는데 집에 뭐 먹을 거 없어요? 며느리는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 하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큰돈이 나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불안한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았고 아들과 결혼하고 나서 정말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에 조금 서운하긴 했었어요. 저를 걱정해 주기보단 돈이 나갈까봐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대충 꺼내 아들과 알아서 밥 차려 먹었고 밥 다 먹자마자 시계를 바라보더니 아들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저희 집에 와서 딱 밥만 먹고 가겠다고 할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절대 돈 안 빌려줄 테니 큰 병이 생기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식탁에 널브러진 반찬을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임신한 몸이라곤 하지만 시애미를 너무 물로 보는 것도 기분 나빠서 정밀검사 받으러 병원을 찾았어요. 며느리한테 기분 나쁜 말 듣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일찍 서둘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찾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오랜 기간 검사 후 진단 결과가 나와 다시 병원을 찾으니 의사가 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듣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은 더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황달도 보이시네요. 전반적으로 몸이 많이 힘드셔서 피곤하시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종양이 담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폐쇄하게 되면서 담즙의 흐름이 막히다 보니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체중도 많이 감소하셨고 이 정도까지 버티고 계셨다는 건 정말 자기 몸을 혹사시킨 것 같네요. 일찍 오셨으면 그나마 조기 치료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손쓸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담도암이 다른 질병과 달리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거의 찾아오시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병 중 하나인데요. 지금 환자분 상태는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암세포의 성장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환자분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데 전부 쏟아 부어야 합니다. 충격적인 진단 결과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이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 때문에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앞이 캄캄했고, 제가 병원에 다녀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아들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렸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같이 살아와서 그런지 아들은 좋지 않은 분위기를 금세 느꼈고 집으로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그동안 무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분하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삶의 여유를 찾고 천천히 남은 인생 즐기며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 여유도 용납되지 않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침묵만 흐르는 집안을 시끄러울 정도로 울리게 만들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때 아들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도 많이 놀랐는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진정되지 않는 슬픔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었어요.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지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담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 그동안 내가 너무 미련하게 버티고 있었대. 지금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라고 얘기하더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주변 정리부터 하고 혹시 모르니 최대한 서둘러 병원에 입원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어느 정도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는 하던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아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 좀 가보라고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말했었는데 제 말은 무시하고 듣지 않더니 꼴이 이게 뭐예요? 말기면 앞으로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몸 건강한데 무슨 보험이냐고 그 돈 납부하는 것도 아깝다며
지금까지 보험 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보험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괜찮다는 말만 하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주변 정리하면서 이 세상과 마무리하셔야죠. 어쩌겠어요. 제가 하는 말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누누이 말했었다고요. 금전적인 도움은 드릴 수 없으니 어머님이 벌어놓으신 재산 가지고 치료를 하던 전부 팔고 저희를 주던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보고 절대 보살펴달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것도 잘 아시죠? 저 임신했고 제 남편도 지금 한창 회사 일이 바쁠 시기라서 시간 낼 수 없어요. 모든 건 어머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 더 말하지만 돈은 절대 안 돼요.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니? 용돈 준 거? 그거 고작 3개월이었잖아. 그리고 10만 원뿐이 더 돼? 너희한테 내가 언제 손 벌린 적이 있냐고. 그런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도가 있어야지. 시애미한테 막말이 심하잖니? 결국 돈 때문에 며느리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환자를 상대로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심술 가득한 표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배만 만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아들이 내린 결정은 일단 병원에 입원하는 걸 생각했고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병들어 뒷바라지하고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은 사람은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만 커지고 빚까지 떠안게 되면 그땐 어떡할 거냐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세상 떠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고생을 모른다며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찾아왔고 저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 돌아가서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 대화를 해봤는데요.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온몸에 전이가 된 지금의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암세포를 억제하기만 할 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돌봄 서비스를 받아보는 건 어때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치료비로 사용해도 모자랄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좋아지면 희망이라도 있으니 시도해 보겠지만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보호소에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말기암이나 암종을 앞둔 환자분들을 보살펴주는 곳이에요. 요양원보다는 병원 같은 곳이라 어느 정도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 제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을 어머니께 꺼내야 한다는 자체가 정말 곤욕스럽고 많이 힘드네요. 정말 오랜 시간 대화 끝에 결정한 거니 토들지 말고 움직이세요. 어머님 재산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으니까요.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별일 있겠어요? 솔직히 집에 있는 것도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기본 치료도 받지 못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가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밤새 고민하고 결정 내린 게 나를 빨리 세상 떠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것을 모를 것 같아? 지금 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니?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나를 내치려고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진 얼마의 재산이 병원 치료비로 한 번에 나갈까봐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지금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약 먹으며 잘 버티고 있다. 그런 곳은 가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이 문제로 다시 한번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제가 따라주길 원한다며 난감해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둘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이 좋지 않던 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더욱더 큰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고 결국 배를 움켜쥐며 일어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 응급실로 향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건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다투고 있었어요. 아마 저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람이 왜 이리 줏대가 없어? 좀 제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치료를 받게 해줘야 하냐고. 당신은 어머님만 생각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나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나 봐. 내가 이래서 홀어머님이 싫다고 한 이유라고. 나중에는 전부 짐덩어리일 뿐이잖아. 도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워낙 가진 게 없으니 도와주셔도 티도 안 나는 거잖아. 세상 떠나기 전에 무슨 고집을 저리 피우는 건지. 저 몸으로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는 것 보면 정말 살고 싶긴 한가 봐. 그만 좀 하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는 뭐 마음이 편한 줄 알아. 너 의견도 들어줘야 하고 어머니 의견도 나는 들어줘야 한다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당신까지 그러는 건 내가 돌아버리길 바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지금 지켜야 할 선을 충분히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왜 말을 못해? 거봐, 내 말이 다 맞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효자인 척을 해? 당신도 돈이 필요할 때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모으신 거 싹 털어갔으면서 나만 죄인 취급하네? 어려운 결정이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당장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라고. 여기 병실이 지금 얼만지 알아? 둘의 심각한 대화는 저로 인해 위태로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불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병동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건 환자들이었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저 사람들처럼 될 거라는 불안감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긴장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아들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저에게 등을 돌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적응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고 있었고 의사는 저에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새로 만들어 건네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안 좋아지는 몸 상태 덕분인지 잠을 많이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수면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통증과 신체적인 증상들이 완화가 되었어요. 진통제도 제가 먹던 거와는 다른 약이었고 그곳에서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나마 몸이 덜 아픈 사람은 저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만 되면 찾아와서 몸 상태에 대해 담당 주치의에게 물어보며 진행 상태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병동에 있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결국 며느리를 향해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왜? 여기도 마음에 안 드니? 그냥 산에 가서 조용히 세상 떠나는 걸 원하는 거야? 네가 말한 대로 전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또 뭐가 문제니? 나 때문에 병동에 나가는 돈이 아까운 거야? 뭐든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잖아. 돈만 밝히다가는 나중에 네가 되려 당하게 된다. 나는 여기에서 하늘로 떠날 때까지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과 이혼시킬 줄 알아. 알겠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도 못 쉬나요? 별걸 가지고 생사람 잡지 마요. 저도 다 계획이 있어 움직이는 거니까 어머님은 치료나 잘 받으세요. 저희 집안 돈 관리를 제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이 쓰일만 하죠. 며느리는 자신의 말을 뱉으면서도 주변의 분위기에 위축이 되었는지 빨리 밖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제 눈치를 살피고 있던 아들이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고 하길래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의사는 제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최대한 많은 걸 신경 써 주었고 조금은 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늦은 밤 누워서 눈을 붙이려 하자 고개를 내밀며 찾아왔고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울지 말라는 말뿐이었고 엄마인 제가 아들을 위로해 줬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한참 동안 쏟아내고 진정을 찾았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를 이렇게 멋진 아들로 키워주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이런 곳에서 지내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 같네요. 집보다는 많이 불편하시죠?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 증상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구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똑같지. 집에 있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데 혼자 있는 건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잖니. 그래도 여기 있으면 말 붙일 수 있는 분들도 계셔서 심심하지 않게 지내고 있다. 엄마는 너를 위해 인생을 바친 건 맞지만 그걸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우리 아들이 내린 결정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 큰 성인이고 너도 앞으로 오랜 기간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너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생활하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적응했는걸.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제 그만 울거라. 사람은 언제나 왔으면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 너도 지금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다.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겠지. 그래서 며느리가 더 예민하게 나온 걸 수도 있어. 내가 병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잖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며느리도 다시 예전처럼 가정에 충실하며 잘 살 거니 그때까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봤을 때는 정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구나. 내 아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다 보니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저 또한 미련 없이 떠나고 싶어 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하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졸음이 쏟아져 눈을 붙이려는데 병실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 살며시 눈을 떠보니 담당 주치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별일 없는 걸 확인하면 다시 나가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길래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던 찰나 링거에 무언가를 투여했고 수면제인 것 같아 신경 쓰지 않는데 희미하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집에 간다던 아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잘못 봤나 싶어 아들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병실 문을 나가고 있던 담당 주치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을 하는 순간 제 팔에 꽂혀있던 링거를 뽑고 말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저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의사 가운을 입은 며느리를 보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로 일처리는 잘 끝났냐며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들에 병실 문을 활짝 열었고 저와 마주친 의사 가운을 입은 며느리와 아들이 기겁을 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링거에 어떤 걸 주입한 건지 모르는 상태라 두 놈들의 행동이 너무 무서웠어요. 급하게 간호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놈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난리 난 상태로 떠들썩했어요. 그 이유는 며느리와 아들은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이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사용하고 계신 병실이 자리가 없어 2, 3인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시잖아요. 치료비까지 해서 거의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매달 발생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전이 느린 것 같아 이런 행동을 저질렀네요. 저희가 정말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매달 10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그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어머님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3달 정도를 버티고 계시잖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깟 100만 원이 아까워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들복 갔으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한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가 한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세상 떠날 날 얼마나 남았다고. 그걸 못 참고 돈 나가는 것도 아까워 이런 식으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아들, 너는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널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돈이 급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시킨 짓이잖아. 나한테 모든 걸 지시해놓고 자기는 피해자인 것 마냥 지금 연기하는 거야? 너 어머님 돌아가시면 장례도 안 치르고 바로 화장해 버린다고 얘기해놓고 완전 이중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네. 내가 다 소름 돋는다. 둘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제가 모르고 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결국 모든 건 돈 문제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고 며느리가 링거에 투여했던 건 수면제였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맞는 수면제의 기준치를 훨씬 넘는 양을 준비했던 거였고 제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네요. 결국 눈을 감기 전에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된 일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 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꾸미고 계획한 부분에 있어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그냥 편하게 눈 감고 싶어요.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잘못한 문제들 외에 병동에서 저지른 행동들은 따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안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찾아오겠죠.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요. 며느리가 말한 대로 아들이 장례도 안 치르고 화장을 해도 어쩌겠어요.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인데 알아서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몸을 느끼며 가까워지는 그날이 솔직히 두렵긴 합니다. 그곳에서는 마음 편히 지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동안 엄마가 너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 그렇게 변한 것 같아 미안하다. 세상살이 돈도 중요하지만 사랑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단다. 그게 재산이고 앞으로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제발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의 인생 열심히 살길 바랄 뿐이다. 네가 사는 삶이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몸 건강히 살아 숨쉬는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가족까지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니 항상 신경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